네,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들어가기 전에 보셔야 될 것들로 주말에 한국의 수출입액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랑 일본 이런 데가 좀 휴장이 많았습니다. 지난주는요. 한국도 어린이날에 휴장을 했었죠.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미국의 ISM 지수들 나오는 거. 그렇지만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FOMC 회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라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중요도가 아무래도 이게 워낙에나 눈에 띄니까 다른 건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일 월요일에는요. 일단 주말에 나온 지표 한번 확인해 보죠. 한국에서 수출입 데이터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에서 가장 제일 먼저 경기를 좀 선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워낙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수출하고 수입하고 모두 두 자릿대가 나오기는 했는데 수출이 예상치 대비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의 모멘텀도 좀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수입에 지금 뭐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수입이 수출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수출 데이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향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봉쇄 조치를 워낙에나 강하게 매기고 있다 보니까 일시적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렵기는 어려운가 봐요. 중국 쪽에 수출이 줄어드는 걸 보니까. 사실 이미 그 전달에 대만도 우리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대만의 경우에도 수출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었고, 그 주요 이유는 중국 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금액이 급격하게 꺾였었던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를 주요 글로벌 수출국들이 겪고 있다. 그래서 조금 경기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서는 주요 국가들이 아시아 쪽에서는 그 다음에 유럽 쪽도 휴장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휴장이 많고 그러면은 거래가 줄게 될 거잖아요. 이날은 여기에서 근무하는 금융인들은 놀 테니까는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얇아지면 꼭 항상 좀 이벤트가 생기더라고요. 요번에도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면 스톡홀름 지수가 여기는 이날 열었더라고요. 사실 여는지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가 개장하자마자 5분 사이에 8%나 급락을 했어요. 8% 급락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시티 쪽의 주문 실수이다 이런 게 이야기로 알려지기는 했는데 꼭 약간 좀 찜찜한 거죠. 가뜩이나 요즘 증시도 좋지 않은데 그럴 때 이런 금융사고가 나오니까는 야, 이게 뭔가에 좋지 않은 전조 증상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거였고요. 다음에 요 날은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정말 중요했는데 월초마다 나오는 이 ISM 지수는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많은 걸 선행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이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예상치가 57.6이었는데 그보다 낮은 5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부진했냐라고 보니까는 주문 쪽이 나빴어요. 사실 이게 제조업 지수가 계속 좋으려면 주문 쪽이 견조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문이 이제 세 개로 나뉘죠. 신규 주문, 그 다음에 주문 잔고, 그리고 신규 수출 주문, 요렇게로 나뉘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전월에 비해 가지고 숫자들이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기 모멘텀이 좀 꺾이고 있구나가 느껴졌고, 추가적으로 서비스 지수하고 다르게 제조업의 특징은 생산 쪽,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재고 쪽도 전달에 비해서 좀 나빠졌다, 좀 부진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부터 해가지고서 경기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인플레가 워낙 문제지 않습니까? 인플레를 표현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가 지수입니다. 프라이스. 요 가격이 보시면 여전히 높아요. 80 이상이면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87.1에서 84.6으로 좀 내려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공급망 교란을 설명해 주는 게 요즘에는 이 공급자 인도라는 항목입니다. 이게 여전히 높고 전달에 비해 올라갔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좀 서부항의 적체도 좀 내려가고 공급망 교란이 좀 해소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전달 대비 조금 더 나빠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각 산업계에서 코멘트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화학 쪽은 상해 티어2 공급업체 폐쇄는 중국의 다른 지역 공급업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항구에서의 긴 지연은 여전히 공급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연료 비용, 그에 따른 운임 상승이 인플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경제가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진정한 성장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와 나쁜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은 활발합니다. 운송 장비, 이게 자동차 쪽이거든요. 계속해서 수요가 강하고 공급망에서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칩이 풀리나 봐요, 좀. 지연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급 문제는 천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러 카테고리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공급망 여전히 제한적이며 가격 계속 상승 중입니다. 우리는 고객 주문을 계속 채우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계 관리와 강력한 협상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제품, 사업은 좋습니다. 신규 주문과 일관되지 않은 공급망 조건으로 인해 주문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부족이 생산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비금속 광물, 전반적으로 공급망의 개선은 더 큰 규모의 품목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소량 품목을 판매하는 공급업체는 필요한 공급 원료와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물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고무 사업은 여전히 매우 견고합니다. 원재료비, 물류비, 제품 생산 인건비 등으로 자재 가격 인상이 고객에게 계속 전가되고 있습니다. 1차 금속, 전자부품 공급망 문제로 인해 생산량이 평소보다 낮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인해 백로그가 주문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문이 낮은 것을 제외하면 신규 주문 판매는 안정적입니다. 기타 제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의 셧다운이 2분기 말과 3분기 초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리드타임을 연장했으며 22년 4분기와 23년 1분기 초까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에 제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계 분야, 신규 주문은 여전히 매우 강력, 불행히도 물류 문제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리드타임이 계속해서 연장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공급망 교란이 해소되고 있다는 섹터 이야기도 운송 장비는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전하고 그리고 중국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업이 또 좋다는 이야기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수요일 날 있기 전까지는 사실 그 전에 증시 반응은 크게 볼 건 없었죠. 왜냐하면 FOMC가 메인 이벤트였었고 그 전에 증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으니까는요. 다음 화요일에는 중국하고 일본이 휴장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나왔는데 높게 나왔습니다. 이미 예상치가 4% 이상 4.4%였었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4.8%가 나왔습니다. 높은 데다가 모멘텀을 더 받고 있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도 50bp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자이언트 빅스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날의 가장 컸던 해프닝인데요. 바로 마모모 해프닝입니다. 아침부터 알리바바 주가가 갑자기 한 10% 좀 빠졌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는 마모모 씨가 긴급 체포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건 마윈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알리바바 주가가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은 얼마나 투자 심리가 좀 약해져 있는가 그게 느껴졌던 해프닝이었고요. 다음으로 호주입니다. 호주가 금리 결정을 했는데 매파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좀 매파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중에서요. 당초에는 금리를 한 15bp 정도만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25bp를 올렸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아니고 채권 하시는 분들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많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이쪽에 그런 금리 결정이나 통화정책 보고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플레이를 좀 많이 하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이날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가 좀 높게 나왔는데 호주가 또 금리를 좀 매파적으로 좀 더 예상보다 올려서 채권 시장에 또 이중으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쳤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들 걱정했었던 러시아가 부도나는 것 아니냐. 이거는 뭐 달러로 원리금을 일부 지급했다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 유럽의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상치를 36.3으로 잡았는데 그보다 높은 36.8이 나옵니다. 물가가 참 높아도 너무 높네요. 예, 다음으로 이제 하여튼 뭐, 요 날까지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뭐, 미국의 구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이제 기업들은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좀 뽑고 있는 거하고,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구하는 거하고의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거에 나타냈었고요. 다음 4회 수요일로 가게 되면 중국하고 일본이 이날 휴장을 했습니다. 이날에 좀 이슈였다고 하면 아무래도 유가가 좀 크게 올랐어요. 그 오른 이유가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단계별로 에너지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ADP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 예상치 대비 낮게 나왔어요. 전월이 조금 플러스 수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예상보다는 낮아서 고용 시장의 뜨거움이 좀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ISM 미국의 서비스 지수가 나왔는데 제조업처럼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예상이 58.5였는데 발표는 57.1이 나왔고요. 역시나 내용을 보면 주문 쪽이 나빠졌습니다. 신규 주문 60에서 54가 됐죠. 그 다음에는 주문 잔고 64가 59가 됐죠. 수치 쪽 주문도 61이 58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경기가 모멘텀이 좀 꺾여간다. 물론 서비스 쪽은 상황이 좀 더 나아요. 절대 수치도 높고 그 다음에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재고 이런 분야를 보면은 전달보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주문 쪽은 좀 꺾였다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인플레 쪽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가격하고 물가 이제 그 프라이스 요거하고 공급자 인도 요 두 가지를 보시면 전부 다 높아요. 그리고 전달에 대비해서 높아졌습니다. 83이었는데 84가 됐고요. 공급자 인도는 63이 65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예, 공급망이나 물가 문제는. 그래서 실제 어떤 코멘트들이 있었나 보시면 5월달에 숙박 쪽에서는 가격 압박과 제품 가용성 문제가 계속해서 극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쪽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역사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과 결합된 신규 금리는 향후 12개월 동안 어느 시점에서는 신규 주택의 수요를 완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교육 서비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와 큰 비용 증가로 인해 대부분 제약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부족은 일상적인 운영과 서비스에 계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인해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운임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전반적인 사업이 약화되었습니다. 기업 관리, 사업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노동력의 부족, 자재 비용 증가 및 리드타임 연장으로 인해 꺾이고 있습니다.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인재 부족으로 인해 여러 산업 분야의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공업 노동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공급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의 모든 노동 범주에서 임금이 계속 상승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행정,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및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한 접근이 계속 문제입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 영향은 불분명합니다. 소매업, 공급망 물류 문제로 인한 지속적인 지연, 전반적인 가격의 인상. 유틸리티, 연료와 화학 제품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도매업, 비용 압박이 수요를 둔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멘트들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좀 부정적인 멘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공급망이 좀 좋아진다든지,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든지, 아니면은 구인 쪽에서 좀 문제가 해소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의 FOMC 5월달 회의가 있었죠.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죠. 구체적인 내용은 주제 2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면 이보다 더 비둘기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향후에 75bp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고요. 그 다음에 QT는 5월이 아니라 6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 점점
인플레이션이 점점 가라앉는다. 그러니까는 플래트닝 되거나 아니면은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라는 거를 강하게 파월 의장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여전히 좋다 했고요. 임금 물가 나선 현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OMC 직전에 증시가 마이너스 1%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플러스 3%로 장중에 4%가 뛰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었거든요. 오죽했으면은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새벽에 정리하고 그 다음날 이제 10시에 KBS 성공예감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그때 요거 이제 제가 자료를 적어서 드리거든요. 근데 의아할 정도로 비둘기적이었던 5월 FOMC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을 보내드렸을 정도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이래도 될까 싶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날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게 끝이 났고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하죠. 내가 모든 걸 해냈어. 주식도 상당히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금리도 안정화를 시켰어. 하지만 연준이 이때 안정화를 못 시킨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유가가 많이 뛰었죠. 인플레 악영향을 줄 수 있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요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뒤에 가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5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이제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쉬었고요. 아쉬웠죠. 좀 한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장이 이렇게 반등했는데 요거 기운 받아가지고서 이내 쫙 반등해야 되는데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날에 야 꼭 이래놓고서 하루 지나서 우리 개장할 때 되면 또 내릴 텐데 했는데 진짜 그러고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운도 안 따른다 그런 생각도 들던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쭉 쉬어요. 2주에 월요일 빼고 목요일까지 쉬고 금요일 열리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엔화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약세가 심해서. 그래서 화수목 같은 경우에 일본 엔화발로 해서는 나쁜 방식의 그 노이즈가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금요일이 되면 요 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거 일본이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엔화 다시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위험자산 시장 회피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의 일과 같이 엮여가지고서 그 비스무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에. 다음 중국의 목요일 나온 차이신 서비스 PMI 보면 발표치가 36.2밖에 안 돼요. 50 미치면은 수축인데 36.2입니다, 여러분. 그 전달에도 40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가장 낮았다 했는데 더 내려갔죠. 거의 지금 중국은 코로나 수준입니다. 가장 심했던요. 다음으로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얘가 찐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얘가 찐 주인공. 영국이 아주 매파적인 서프라이즈를 이날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FOMC가 새벽 3시에 열렸죠. 그 다음에 이게 저녁 8시니까 몇 시간인가요? 8시간하고 그 다음에 9시간 더 가면 17시간 만에 세상이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매파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원래부터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건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bp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투표 행사하는 위원이 9명인데 당시 예상은 어땠냐면은 8명이 인상 찬성하고 25bp 1명 정도는 동결을 주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금융시장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나왔냐. 9명 중에 6명이 25bp 인상을 찬성했고요. 나머지 3명이 50bp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분포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위원들이 나왔죠. 그 다음으로 향후 경제 전망을 넣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매파적이에요. 뭐냐면 영국은 4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1% 정도가 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내년도 2023년도 영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25% 내년이요. 그냥 1년 내내 0.25가 될 걸로 예상했고 그 다음입니다. 2024년은 플러스 0.25에 불과하도록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연말에는 물가 예상이 원래 5%대였거든요. 10%대로 대폭 상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영국은 인정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긴축을 해 나가면 필연적으로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올해 4분기부터 역성장할 것 같고 그럼 공식적으로 내년 1분기에는 영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플레는 우리 예상보다는 하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약 꿰물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되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기도 하고요. 전날 연준의 행동이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했죠. 야, 저렇게 비둘기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세상이 그렇게 갑자기 좋아졌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인데 영란은행의 결정을 보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 경기는 급속히 나빠지고 있고 인플레는 고삐가 풀려 있지. 그런 현실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이 거쳐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똑같은 일이 작년 12월에도 있었어요. 요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채널 보시던 분들은 딱 이거 바로 기억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작년 12월에 데자뷰가 그대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그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FOMC가 열릴 때 미국에 이슈가 뭐였었냐 하면은 과연 테이퍼링의 속도를 얼마나 더 빠르게 늘릴 것이냐. 그 다음에 12월 회의에는 점도표를 내게 되는데 점도표에서 2022년도 3년도에 대한 금리 인상 경로가 얼마나 매파적으로 수정이 되느냐. 사람들이 그 부분을 봤는데 그게 딱 예상된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됐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적으로 코멘트를 해줬어요. Q&A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거 우리가 12월 FOMC 걱정했는데 비둘기적이고 역시 연준은 비둘기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고 그날 마이너스 1%였던 증시가 FOMC 열리고 플러스 2에서 끝나요. 근데 몇 시간 뒤에 지금 똑같아요. 그날 새벽에는 FOMC 열리고 그날 저녁에는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그 전날에 올랐던 걸 다 토해내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란은행이 급브레이크를 아주 제대로 밟아버렸다. 예. 그러고 이제 요게 이제 저녁 8시였는데 요때부터 증시가 슬슬 사이드 스텝을 가다가 그 다음에 확 내려오게 됐던 게 요거예요. 9시 반에 미국에서 단위 노동 비용하고 생산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온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진이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이게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엄청 나빠지고 근데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 비용은 엄청 증가를 한다는 거죠. 1947년 이후 최저랍니다. 그러니까 이 향후에 기업들 이익도 나빠지겠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갖고서 나쁜 현상을 이미 우리가 목도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쫙 빠집니다. 증시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이날에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조삼모사예요. 이상한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나온 게 뭐냐면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률을 매입하는 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매입하는 계획을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유가 너무 올랐어. 안정화시켜야 돼 해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비축률 2차례에 걸쳐갖고 방출 밝혔잖아요, 계획을.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전략적 비축률 재고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보다 너무 낮아진 거예요. 두 번째 방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야, 두 번째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하는 만큼 방출을 해버리면 다시 재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전략적 비축류가 왜 전략적 비축류냐? 진짜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에 써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마냥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량 이하까지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비판대로 가을부터는 다시 채우겠대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지난 4월 6일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WTI가 101달러일 때 역대급 비축류 방출을 미국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5월 5일입니다. 이거 발표한 때가 5월 5일 WTI가 108달러일 때 비축류를 채우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방출이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 전날 오른 거 다 토해내고 더 내려갔죠. 오죽하면 이렇게 트위터에 다셨더라고요, 요분이. 어제 올랐다는 소식으로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젠 그럼 야 왜 3% 오르고 오늘은 왜 5% 빠져?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래요.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말이 되냐. 저는 이럴 때마다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다, 자산시장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한 번만 해보면 이만큼 비효율적인 시장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지.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거는 두 번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증시 나빴고요. 나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금리는 다시 많이 뛰어 올랐죠. 그래서 미국제 10년물이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3%를 뚫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6일날 금요일날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외국산 PC 국산으로 교체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은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 심해지니까 중국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 지역에서는 중국판 수능이라고 불리는 요 시험은 6월에 원래 치러야 되는데 한 달 연기하기로. 근데 뭐 전국은 아닌가 봐요, 아직은. 네, 상해만 그런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원래 월초에 데이터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중요한 데이터가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죠. 보시면은 일단 딱 봤을 때는 별게 없어 보였죠.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예상치 대비해가지고서 좀 증가했다. 근데 뭐 전월치하고 전전월치 수정된 거 다 합치면은 거의 예상치대로 나왔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좀 견조하구나. 실업률은 보면 예상치가 살짝 낮아져서 3.5가 될 줄 알았는데 3.6. 뭐 별로 특이한 점이 없네. 그 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0.3. 예상은 0.4인데 근데 전월치가 또 0.2 플러스 수정됐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보면 요게 사실 주요한 지표거든요. 고용보고서에서. 별게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달에 62.4%였었는데 원래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경제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노동시장으로 돌아온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 걸로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저점 찍고 계속 증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2.4에서 62.5%로 증가하지 않을까 봤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히려 예상과 다르게 감소를 해버립니다. 참고로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합쳐서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만 15세 이상 인구가 그 중에서 뭐 취업자가 60명이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2명이다.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6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라는 정의 자체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여튼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내려간 거 굉장히 의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상당히 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이게요. 그럼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인데 취업자 늘었다면서요. 근데 왜 이게 내려가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 이 논판 페이롤 그러잖아요. 요거랑 시간당 평균 임금, 이거는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미국 전역의 민간 정부기관 대상으로 페이롤, 이제 급여 받은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한 실업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날에 월간 고용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조사기관이 다른 두 가지 데이터를 섞어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가계 대상 설문조사에서 그 취업자 수 증감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지난달 대비해서 35만 3천 명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문조사 결과는 나와요. 논판 페이롤은 42.8만 증가인데 설문조사 결과는 감소로 나온 것이죠. 자, 이러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의 해석은 어떠냐 하면 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견조한 취업자 수 증가에 만약에 우리가 초점 맞춘다면 이제 노동통계국 조사죠.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건하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높은 강도로 긴축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금융시장이 좋은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가계 대상 설문조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 참가율이 실제 감소했고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이건 안 좋은 징조죠. 즉 경제가 이미 침체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건 솔직히 되게 안 좋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뭐냐면 아직까지 제대로 긴축 시작해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대단히 높아요. 인플레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근데
경제는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 고용시장에서도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증시가 처음에는 취업자 수준도 견조하네 하면서 그 다음에 임금도 너무 높게 안 올라가네, 예상치대로 나왔네 하면서 증시가 원래 거의 한 마이너스 1%쯤 되다가 보합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쫙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괴이하거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왜 내렸을까? 그 다음에 민간 가계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고용 취업자 수가 아예 감소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뭐 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중고차 지수 이날 나왔는데 맨하임이요, 4월에도 추가 하락한 걸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1%. 이미 중간 집계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중간 집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계절 조정을 한 겁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통계 결과를 계절 조정치를 넣어요. 근데 이게 조금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다 수정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원 데이터, 로 데이터 가지고만 하면, 즉 계절 조정치를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2.9% 올라간 걸로 나왔다라고 맨하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고차 지수가 CPI에 완화 요인이 될지 인플레 증가 요인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치몬드 지금 연은 총재하고 있는 바킨 75bp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파월이 했어야 되는 표현이죠. 정확히 파월이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킨에 대한 얘기 뒤에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빠졌어요.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에 열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르는 거는 못 받아먹고 내린 것만 받아먹어갖고 빠져버렸고, 미국도 좀 빠져서, 근데 사실 뭐 이렇게만 보면은 이 정도는 빠질 수도 있는 날이지 싶은데 변동성이 무지하게 컸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당히 또 올라가요. 10년물 금리가 3% 그 전날 넘었다 말씀드렸죠. 이젠 3.1을 넘어갑니다. 자, 미국제 10년물 금리 한번 보시면은 지금 쫙 올라가 버렸어요. 그쵸? 지금 3% 넘는 것도 아니라 3.1%도 넘어가 버려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2000 거의 뭐 한 10년, 11년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10년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FOMC 당일엔 내렸죠. 근데 그 뒤에 오히려 추진력을 얻어서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뭐 그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는 3%에선 좀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3%를 넘어가고 좀 더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3%가 너무 쉽게 뚫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5년 기대 인플레를 보게 되면 FOMC 직전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뭐 75bp 발언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갖고 2.41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75bp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파월의 발언, 그 순간부터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그 전주에 2.46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2.50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 여전히 높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유가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요 51선 유지를 요 주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고, 유럽이 단계별로 러시아 에너지 제재 이야기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이제 전략적 비축유 가을에 사서 채워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지가 된 형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쪽은 보시면 서부항 쪽에 컨테이너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적체가. SCFI 지수도 계속 하락. 그래서 그것만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근데 ISM 쪽에서 보면 산업계에서의 멘트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래포하고 연전 수압마켓 쪽은 별게 없어요. 지금 별게 없어서 뭐 크게 보실 건 없는 것 같고,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요거는 보면 선진국은 또 빠집니다. 그 전주에 50억 5천만 달러 빠졌는데 요번에 36억 2천만 달러 빠졌고요. 신흥국이 그나마 들어오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흥국도 이제는 안 들어와요. 그 전주에 38억 3천만 달러 들어왔었는데 요번에는 고작 2억 1천만 달러 들어왔습니다. 한국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3억 달러 빠졌다가 요번에는 1억 4천만 달러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들어와요. 돈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들어왔던 게 지금 요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제 기억에 아마 선진국이 지금 3주 연속 빠지기 시작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올 때도요, 여러분 보시면은 모멘텀을 갖고 경향성이 있어요. 계속 들어와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거든요. 야, 나도 펀드 가입했는데 너도 들어. 아, 그래? 나도 좀 들까? 근데
야, 나 해지했어? 그럼, 야, 나도 좀 할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추세를 탈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 쪽 보면 중국 쪽밖에 요즘 뭐 안 봐도 되긴 한데, 좀 내려가고 있죠. 특히 상해도 내려가고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이번 주 노동절 연휴 있는 데까지가 아마 중국 생산에서의 차질에서는 피크이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뭐 너무 그런 코로나만 없다면. 일단 그런 생각이 전 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만약 일상으로 좀 복귀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락다운 해놓은 것들을 좀 푼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와 같은 중국 경기의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면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2020년에 중국 코로나와 2022년도에 중국 코로나는 좀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하면 2020년의 경우에는 초기에 중국이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확진자가 처음에 나왔었죠. 근데 그랬던 만큼 빨리 틀어 막았어요. 그냥 뭐 다 막았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그런 와중에 다른 나라는 대유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물건의 생산이나 이런 것들 딴 나라는 지금 공장에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었죠. 거기다가 글로벌 총수요는 글로벌의 정부들하고 중앙은행들이 재정 통화 부양 정책을 엄청나게 펼쳤으니까 적극적 정책을 펼쳤으니까는 총수요 회복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 중국은 총수요 회복은 빠르게 되는 거 요거 그대로 받아먹고 거기다가 다른 나라는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생산하니까 양방으로 좋았다. 그러니까 경제가 빠르게 좋아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오직 중국만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봉쇄 문제를 겪고 있어요. 글로벌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2020년하고 정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일감을 가져가게 되겠죠. 거기다가 글로벌이 긴축하고 있어요. 글로벌의 총수요, 경기 모멘텀 약화되고 있고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생산 마켓쉐어도 뺏긴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아마 이번에는 회복이 상당히 속도가 느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럼 딴 나라는 좋으냐? 그렇게 또 생각이 안 되는 게 중국이 너무 큰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엔진이 식어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경기도 악영향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GDP Now 이거 보시면은 이제 2분기 예상치가 2.2 정도입니다. 원래 1% 후반했다 좀 내려오다 2%.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상치들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실적 시즌 거의 끝났어요. 87% 나왔으니까는 결과 보시면은 79%가 예상치 상회. 과거 5년 평균에 살짝 상회했죠. 근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은 많이 줄었습니다. 8.9가 과거 5년인데 지금은 4.9%. 심지어 과거 10년 평균보다도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치만은 인플레로 인해서 가격은 많이들 올렸는지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는 더 많아요. 과거 5년 평균 69인데 지금 74. 그리고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도 1.7이 아니라 2.7. 그래서 이런 거죠. 인플레 때문에 가격은 올렸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소비가 좋다.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이 높다. 근데 원가나 임금이 올랐다. 가격 인상에 모두 반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서 상회를 하기는 하나 그 상회폭 자체는 많이 내려왔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향후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 전주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시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는 기업 대비 부정적 가이던스를 내놓는 기업이 2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향후 자기네 전망을 점점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좀 위안거리로 삼을 만한 점이라면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내려왔어요. 주가가 요즘 빠져가지고 S&P 500 같은 경우에 향후 12개월 미래 PER 같은 경우 17.6배로 과거 5년 평균인 18.6배 대비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0년 평균 16.9보다는 높아요. 근데 10년 평균 때보다 이익은 좀 낮게 나오죠. 상해 폭 자체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총평을 해보면 주변 상황이 점점 나빠져 가는데 화려한 언변으로 FOMC 당일은 세상이 환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제롬 파월이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마치 재판처럼 매파적인 영란은행 때문에 화려한 언변은 거쳐지고 어느새 점차 현실을 투자자들이 인지하기 시작을 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줄에 안 적었네요. 여전히 대단히 조심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에 홍콩 휴장이고요. 중국 수출입 나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날 전승절인데 과연 휴전을 선택할지 아니면 전면전을 선택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수요일이 중요하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나오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생산자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요즘의 트렌드가 바이든 정부는 그 전날에 백악관이 거의 얘기를 해버려요. 어떻게 나올 것 같다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물가 데이터 하루 일찍 받아보고서 자꾸 김빼기 전략 들어가는 것 같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화요일날 백악관의 입에 집중을 하십시오. 거의 맞출 겁니다. 소비자 물가. 다음으로 미국 생산자 물가 나온다.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다음 주 물가 나오는 거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